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8만 명, 이탈리아 12,000명, 이란 9,000명, 미국 확진자도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WHO는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 우리 방역은 문제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맞서는 법,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오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발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현재 미국 상황을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인데요. 민주당 게시판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찬성 입장은 정치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 입장은 중도층이 돌아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3분 순삭에서 정리했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춘희님, 주기자님이 지치지 않으시면 저도 안 지쳐요. 저는 안 지칩니다. 네, 힘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출생연도가 4와 9로 끝나는 분들 마스크 구매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내 출생연도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신고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4년, 64년, 79년생들 듣고 계시죠? 마스크도 받고, 마스크도 받는 건 아니죠. 마스크는 살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디서 뭐 하는지 듣고 계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 가지고 가면 편의점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라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는데요? 뭐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네, 움직이다가 멈추다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리에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지금 3주 연기됐는데, 네. 교육부에서 예정대로 23일에는 개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네네. 어떻습니까, 내용이? 네, 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이 코로나19 대응 점검차 찾은 이 수원 메탄 초등학교에서 이 개학 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계약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이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는데요. 예. 유은혜 부총리는 이 추가 계약 연기 여부는 이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약이 길어지면 여름 방학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계획도 굉장히 좀 틀어질 텐데 이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한 주 더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9로 콜센터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 959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10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71명, 경기도 14명, 인천 17명이고요. 지금까지는 11층에만 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해당 콜센터의 다른 근무처인 9층과 10층에서도 일하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콜센터 직원은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11층에 207명, 그리고 7층부터 9층까지 553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 13층부터 또 꼭대기 19층까지의 그 오피스텔 주민을 포함해서 이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오피스텔 주민 200여 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해당 빌딩 앞에 선별진료소를 세워두고 계속 이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의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발병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했다 이걸 또 파악하는 거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더 좀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걱정이 더 늘었어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한 분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이 아니라 현재까지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네, 특히 오늘 해양수산부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만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있었고요. 대통령 기록관 소속의 직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 세종청사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서 이 정부 부처 등등 총 22개 중앙 행정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공무원만 12,000여 명 그리고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한 15,000여 명이 이 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9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면적이지만 이 건물이 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이어져 있어서 1동부터 17동까지 각 부처가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배치가 돼 있고 또 동마다 통로를 연결해서 이 부처 사이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또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 관과의 생활 특징이 구내식당 이용이 좀 잦고 또 회의실 같은 다중시설 이용도 잦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런 뉴스까지 전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럽의 감염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유럽 국가로부터의 미국 여행을 금지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조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데 이 조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자정부터 30일 동안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영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아직 코로나 여파가 조금 좀 덜 갔다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인근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확진자 수가 적긴 한데요. 어제 저녁에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가득 찼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기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조기 여행 경보 등 기존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32명이 달하고요. 미국 주요 언론사인 CBS에서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배우 톰 행크스 그리고 그 부인이 호주 여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큰 뉴스입니다. WHO가 팬데믹 선언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도 폭락했네요. 네, 뭐 푹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는 네.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잠시 이 그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쭉쭉 떨어지니까 5분 동안 일단 정지하고 네. 5분 이후에 좀 차분하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발동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진 지난 2011년 10월 4일 이후 이 8년 5개월 만인데요. 네. 한편 이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5%가 넘게 내린 1808.56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후 다소 반등을 해서 어제보다는 73.94포인트 하락한 1834.3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날보다 32.12 떨어진 563.49를 기록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했죠? 네, 양산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대구로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구요? 네. 홍준표 대표는 미래한국당 공천에 대해서 뭐 그야말로 이제 폭탄 같은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뭐라 했던가요? 협잡 공천, 네. 기망에 의한 막천,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 네, 등등등의 이제 발언을 쏟아냈는데 제가 잠시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황교안이 쫄보야 그러면서 네. 쫄보여서 나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내가 혼내주려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관위원장을 하냐. 뭐 부끄러워서 그만둬야지. 뭐 노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라면서 그래서 양산을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상대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대구로 간다. 대구 어디도 지역이 나왔습니까? 어디 지역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다만 그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지역구는 아닌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두 군데인데 이 네. 김부겸 의원이 있는 곳과 이 홍일학 의원이 있는 그 두 지역 중 하나가 아닐까.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지금 뛰고 있는 대구 수성. 네. 거기에는 주호영 의원이 전략 공천돼 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뛰어든다면 네. 거기도 좀 뭐랄까요,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이전에 자신의 이제 그 컷오프를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늘 오전이었고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징역 3년이 확정됐네요. 네, 이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모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서 교내 정기 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현 씨로부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아서 전교 1등까지 했던 이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대 부부의 영아살인 사건.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막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좀 입에 좀 담기도 좀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이 20대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네. 둘은 자주 싸웠고 이 딸을 혼자 두고 외박하는 날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해 5월 이 둘의 관계가 파탄이 났고요. 이 지난해 5월 25일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둘 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먹인 분유가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5월 26일, 당시 18살이던 엄마가 잠시 집에 들렸는데, 이때 이제 딸의 얼굴에 반려견의 그 할퀴 자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빠에게, 21살이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내 할 바 아니다, 뭐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눴고, 아이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27일, 그러니까 둘 다 나간 뒤에 이틀 뒤에 또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지 않고 이 냉장고를 중고거래 제품 사이트에 팔아서 술값,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냉장고 사진만 찍고 다시 집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부부는 이후 각자 모텔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말 못하는 딸을 혼자 두고 둘은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에 뭐 페이스북 술자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라고도 하고요. 결국 이 부부는 딸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인 지 6일 만인 5월 31일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딸은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 아빠가 이 딸을 치시는 이제 종이 박스에 집어넣고 다시 이제 두고 나갔고요. 여기까지 하죠. 이 얘기는. 아우, 네. 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아빠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미성년자인 소년범 엄마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항소를 안 하다니요? 이거 좀 굉장히 의외의 일이네요. 네. 판단이 너무 왜 그랬을까요? 검찰에서는 실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실수인가 좀 비판이 거셉니다. 네. 그래서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소년범이었지만 지금 이제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은 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이 소년범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것에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단기 7년이 이 최대 형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범행을 한 아빠 역시 이 엄마 형량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대폭 감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시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검찰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수연님 문자 보내셨어요. 1979년생입니다. 지금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어요. 네, 아직도 줄이 좀 길어요. 네. 4928님 1944년 줄 서서 마스크 2개 구입하였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432님 안녕하세요. 89년생 남자입니다. 마스크는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안 샀습니다. 다만 소개팅이 연기돼서 더 슬픈 하루입니다. 아이쿠, 마스크보다 소개팅이 더 중요하죠. 네. 가슴 아프네요. 3330님 주 기자님 우리 남편 내일 회식한대요. 아이고, 회식이라니. 이럴 때, 그런데 남편이 회식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때 회식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애들 하루 종일 수발하는 와이프 생각하면 어찌 그런 결정을. 이거는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혼내야 할까요? 주 기자님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회식은 안 되고 좀 위험하고요. 좀 자제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김윤주님 피아노 쌤인데 요즘 아이들 수업을 많이 쉬어가지고 아이들 오전에 레슨하고 지금은 누워서 라이브 비데이 듣고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저도 수업해요. 네. 아니, 라이브 비데이를 듣고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누워서 편하기도 할 텐데 좋기도 할 텐데 수업은 해야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들도 피아노 치러 많이 올 겁니다. 피아노 쳐야 되는데 저는 피아노 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못 쳤어요. 네. 0471님 자영업자인데 일찍 문 닫고 냉이 사러 가요. 냉이 먹고 봄 느끼려고요.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봄입니다. 봄나물 드셔야 됩니다. 봄나물이 여러분의 기분도 봄으로 코로나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봄나물 먹고
요리해 먹고 가족들이랑 그렇게 따뜻한 봄밤 되시길 바랍니다. 6442님, 주 기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갈수록 차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세련되지 못합니다. 진행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뚝,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귀가를 서두르는 차들이 더해지면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나시는데 3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목동교 부근으로 내내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 마무리됐지만 금천교부터 전 구간 정체되면서 전체 지나시는데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화성휴게소 일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는데 이 정체 구간 사이 매송 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구간 운행 더 어려워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 일대, 이후 양재에서 반포 사이 서울시 구간으로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선언.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입니다.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도 팬데믹 선언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에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호란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팬데믹 선언이 드디어 기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교수님? 예, 드디어는 아니고 결국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인정할 때 하는 겁니다. 네. 예, 중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이 있었지만 네. 그때는 중국만 아주 위험한 상태고 나머지 지역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켜보는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최근 한 2주 동안 중국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13배가 늘었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네. 피해 나라도 이제 3배나 늘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 이제 피해 나라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럴 때 이것이 단순히 공중보건 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과 모든 나라가, 모든 개인이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대응에, 코로나와의 싸움에 나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팬데믹 선언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죠? 이전에 1968년도에 우리가 홍콩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2009년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종플루라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죠. 예. 두 번 다 인플루엔자 유행 때 팬데믹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는 보통 인플루엔자는 1년을 넘기지 않죠. 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처음 우리나라 환자는 한 4월경에 시작됐습니다만 그해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에는 끝났기 때문에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19 이 상황이 1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네요? 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번에 세계보건기구도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어느 나라가 먼저 끝날지 어느 나라가 마지막에 끝날지 알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는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아직은 더 싸움에 매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팬데믹 선언이
사실 WHO가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 팬데믹을 좀 선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팬데믹을 먼저 선언해서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 팬데믹을 WHO가 선언하니까 각 나라가 백신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상황을 보니까 예상한 만큼 심각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축한 백신 사용력이 남아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WHO를 많이 비난했어요. 너무 성급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WHO가 그때 교훈을 얻은 게 너무 쉽게, 너무 부주의하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부적절한 공포를 유발하고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심사숙고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팬데믹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신종플루처럼 뭐 약을 쓴다거나 백신을 쓴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망설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WHO 팬데믹 선언 이후에 그러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경 검역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못 간다던가 서로 장벽을 높인다던가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팬데믹 선언을 망설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선언하면 사실은 국제 공조를 더 열심히 잘하자. 그래서 이겨내자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건데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 검역을 더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의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네요. WHO 사무총장이 그래도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하고 있다면서 약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제가 읽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의 감소가 있다고 이런 좀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큰 유행을 겪었지만 네. 지금 100명 이하로 하루 확진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의 뭐 구로 콜센터 이런 이제 지역 집단 감염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한국을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관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중국의 통계를 저는 조금 이걸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해지고 지금 진압하고 있는 단계는 맞습니까? 예, 뭐 정확한 통계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한하고 후베이에서는 이미 그때 비상적으로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만들었던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건 네. 지금 다 치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이것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하시니까 이것저것 다 묻고 싶어요. 교수님 왜 이탈리아입니까?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까요? 이탈리아나 이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탈리아나 이란 이미 한두 달 전에 유행이 시작됐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자가 많이 나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산된 걸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나 이란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서 이제 환자 발생이 많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탈리아와 이란 같은 그런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 저 밀라노 근처나 어디 가보면 재봉 공장이 많은데 거기 재봉 공장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을 수작업하는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은 거의 중국 사람이어서 그런 데서 문제가 커졌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도 빨리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교수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예. 잘 취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 끝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접촉자 추적을 저희 메르스 때 역학조사관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역학조사관을 그동안 그래도 키워서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동선 공개까지 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번 유행에서는 다른 게 없이 빨리 진단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봤을 때 일본은 저희하고는 좀 정반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 검사를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선도 그냥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의 그 대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본의 대처법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연구자들은 전부 다 이게 빙산의 일각만 지금 일본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커서 알아서 접촉을 줄이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국가가 나서서 환자를 찾아서 격리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본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만 명 무상검사를 제안했다가 엄청 비난받고 철회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일본이 어떤 이유를 댔냐면 현재 일본이 검사를 우리나라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국가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손정희 회장은 민간기관에서 그 검사를 하겠다. 내가 돈을 내서. 네, 빨리 진단을 하자 이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헷갈려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예상치 않게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까 봐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정부가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콜센터, 그러니까 밀집된 업무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원인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밀집된 업무 공간에서 코로나가 다시 불붙지 않을까, 이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는 장원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많은 조치를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이번 유행이 시작될 때도 제일 걱정한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감염이 높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번에 보니까 콜센터도 그와 비슷한 환경인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창문은 다 닫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환기도 잘 안 하면서 이제 굉장히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계속 다닥다닥 붙어서 말을 계속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확산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네. 저희가 우리가 몰랐던 걸 하나씩 찾아주고 있구나, 이번 유행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희가 예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키 7165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교수님, 이틀 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틀 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긴 받았나 봐요. 그런데 예. 격리를 안 하고 막 돌아다녀도 되나요? 이거 좀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코로나 음성이 나왔으면 이제 감염이 없다는 게 확인된 거니까 네. 뭐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밀접 접촉자였다. 예. 확진자의 가족이었다. 예. 그러면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만큼 격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검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격리 해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라는 것이 점점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증폭되는 것을 시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음성이었는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더 많아지면 내일은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밀접 접촉자는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격리를 해야 된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호란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파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은 진짜 시끄럽죠. 예. 여의도는요 싸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미묘하게 싸운다는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미래통합당 공천 갈등이 좀 거셉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김용우 공관위원장이 충돌했어요. 그 충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심은 황이 될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말짱황이 되거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 마음대로 되거나. 말짱황. 네.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공천 일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예. 일부를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현재 지금 공관위에 재심이 요청하기로 된 곳은 6곳입니다. 네. 6곳이 부산의 북강서을, 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 서울 강남을, 부산 진구갑, 경남 거제입니다. 네. 그랬더니 김용우 공관위원장 뭐랍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버틸 수 있다면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받아들여진다라면 네. 당대표의 입김이 공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홍준표 전 대표가 공관위에서 컷오프 된 이후에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김종인 전 정치인이라고 할게요. 네. 이분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네. 이분도 공천 잡음을 지적하면서 황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황교안 대표가 삿바 싸움에서 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예. 삿바 싸움에서 이겨내길 바라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조건으로 통합당에 공천 잡음이 있으면 나는 못 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네. 대표적인 지역구도 특정했습니다. 강남에 어떻게 태영호를 공천할 수가 있느냐. 전략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남겼습니다. 아니 또. 공천했는데 네. 김종인 씨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까요, 그럼? 달라진다면 대표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네. 달라지지 않는다면 대표의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네, 말짱황 아니면 황 대표 황 그런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매너 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뭐가 맞았죠? 일단은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성북갑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ARS 경선의 문제점을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뭘 열었습니까? 네, 당의 공천 과정을 대놓고 성토했는데요. 여기에서 의정활동 평가 점수 하위 20% 명단 그리고 ARS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네는요? 다른 동네 국민의당 소식인데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현정 배재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렸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요? 네. 네. 모두 외부 인사를 꾸려서 젊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라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전혀 못 들어본 분들이 갑자기 휙 나왔는데 젊고 참신한 건 알겠는데 이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거 당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안철수 대표께서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네. 당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공관위원으로서는 김선식 대표, 김은경 교수, 송경택 감독, 이동현 대표, 장윤석 대표, 주재우 교수인데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금천에서도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네요. 네, 서울 금천 같은 경우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가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요. 네, 이 지역을 그전엔 김남국 변호사가 온다고 말이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네. 결국 이 지역에서 준비하던 이목희 전 의원이 무원칙과 몰가치의 전형이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원칙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역 의원은 이훈 의원입니다. 네. 그전에 이목희 의원이었거든요. 네. 자신이 금천구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비 후보로서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략 공천으로 중앙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원칙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그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묶어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75466540님입니다. 코로나 층간소음이 지옥이에요. 다 좀 나가주세요. 이거 층간소음 지금 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고통이 크겠네요. 이 생각은 못했네요. 김라니님, 4시쯤에 집 근처 계곡 산책로에 한 달 만에 나갔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집에 왔어요. 겁나서요. 계곡 산책로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조금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책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리사님입니다. 관리실 근무자입니다. 민원 엄청납니다. 그렇겠네요. 아파트에 다 모여 있으니, 건물에 다 모여 있으니, 이런 분들도 그 고통이, 그리고 일이 엄청 늘었겠네요. 좀 힘내주시고요.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견디자고요. 네. 힘내십시오. 인터뷰 3분 순삭으로 가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거대 양당 구도의 공고한 벽을 허물고 소수 정당에게도 문을 열어 국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비례용의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설립되고 다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속내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의 인터뷰입니다. 이거는 꼼수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건데 지난번 우리 선거법 개정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연동형인데 이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형마트를 가지고 골목상권에 침탈하는 겁니다. 그거 막아야죠. 그거 막으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데 우리도 독자정당을 만들면 대형마트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골목상권 침탈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정당 만들지 말고 이를테면 제가 하는 을지로위원회 있잖아요. 을지로위원회가 이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 지원하에 마트연합회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렇듯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를 해서 마트연합회와 같은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 하면 우리가 한 7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에서 7석 정도만 우리가 하고 연동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소수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우리 지지자들도 다 일로 와야 되니까 우리가 후순위로 해서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연합정당으로 우리 지지자들의 지지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따라서 연동형으로 들어왔던 소수정당의 그 후보들은 비례 후보들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제를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례의석 7석 정도 후순위로 배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에도 정의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소수 정당들이 확보할 의석수로도 미래한국당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별도의 정당은 불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설명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래한국당이 다수의 연동형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한 그 바구니 안에 다 모여가지고 그 의석수를 뺏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한국당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외에도 민생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제3의 또 다른 위장정당, 그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왜 그것을 모여가지고 그러면 앞순위의 순번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민주당에서 당선된 민주당에서 보낸 7석은 그러면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그 정당은 해산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셈법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다른 그 제3의 정당들에게 비례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은 위장 정당, 비례용 위장 정당 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지난해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의 연동률에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는 이것을 씌우는 방안이 최종안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것을 씌우는 의석수를 몇 석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의석의 상한선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캡, 2번 갓.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진우의 나는 캡이었어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캡을 잘 씌웠어야 되는데. 6663님, 제가 성이 황가인데 평소에 친구들이 말짱황이라고 놀리는데 오늘은 주 기자님이 불러주니 기분 좋은데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말정황님 힘내십시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어. 그냥 간섭 싫어. 그냥 지켜봐줘. 나는 달라질 거야.
이젠 두렵지 않아